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에 10살 난 아들을 둔 젊은 엄마입니다. 제가 일찍 결혼을 한 데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 삶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그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전 여기 없을 겁니다. 불행과 슬픔으로 얼룩진 제 인생의 시작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였습니다. 전 부모님 얼굴도 모른 채 갓난아이 때 포대기에 쌓인 채 경기도 안성의 한 보육원에 버려졌습니다. 이곳은 외딴 산골에 있는 작은 규모의 보육원으로 열악한 시설에 워낙 외진 곳에 있다 보니 사람 구경도 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40대인 여자 원장은 항상 찡그린 얼굴에 조금만 실수를 해도 불같이 화를 잘 내서 아이들이 무서워했습니다. 제 어릴 적 기억은 항상 눈물과 고통스러웠던 순간만 떠오릅니다. 5살 때 이불에 오줌을 싸서 원장이 화를 내며 지하에 있는 창고에 저를 몇 시간을 가뒀는데 그때의 공포가 트라우마가 되어 저는 좁은 공간에 있으면 숨이 가빠오는 공황장애가 생겼습니다. 후원금이 거의 없다 보니 원장은 밭을 임대해 아이들에게 농산일을 강제로 시켰습니다. 농사지은 쌀과 농작물을 팔아 보육원을 운영하다 보니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식사나 옷 입는 거, 자는 것까지 모두가 열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도세 아낀다고 목욕은 한 달에 한 번 할 수 있었고 샤워할 때 비누칠은 꿈도 못 꿨습니다. 또 전기세 나간다고 저녁 7시면 불을 끄고 무조건 잠을 자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힘들었던 건 먹는 거였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일을 하는데도 먹는 거라곤 밥 한 끼가 전부였습니다. 반찬은 김치, 생오이와 고추장이 전부였지만 하루 종일 굶은 터라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허기가 져서 힘센 아이들은 먼저 밥을 먹고 나면 약한 아이들의 밥을 빼앗아 갔어요. 마르고 키도 작은 전 아이들의 괴롭힘 대상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 되어도 그 괴롭힘은 멈추질 않았어요. 야, 김민희, 빨래하고 있네. 그럼 너 내 양말도 같이 빨아. 그러면서 양말을 저한테 던집니다. 원장님이 자기 양말은 직접 빨라고 했잖아. 난 싫은데? 앞으로 내 양말은 너가 빨아. 왜? 왜 내가 너 양말을 빨아야 하는데? 나도 싫어. 김민희, 너 많이 컸다. 너 요즘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그러고 뺨을 때렸습니다. 그 아이들은 일부러 나만 괴롭히려고 작정이라도 한 듯이 발로 걷어차 넘어지게 하고 밥도 뺏어가서 굶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원장한테 말을 했습니다. 원장님, 경숙이, 미자, 미정이가 저 때리고 밥도 못 먹게 하고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것 가지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 너 땐 싸우고 또 화해하고 그렇게 치내는 거야. 난 또 뭐 대단한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네. 가봐. 선생님 바빠. 원장은 아이들에겐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후원금이나 봉사자들이 오면 어떻게든 후원을 받으려고 그런 데만 신경 썼습니다. 원장은 아이들에게 당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부엌일과 청소를 시켰습니다. 밭에서 딴 채소를 다듬고 보육사가 요리할 때 옆에서 설거지하며 식사 준비를 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늘은 후원자들이 방문하는 날로 원장은 평소에 안 하던 제육볶음이며 닭볶음탕, 달걀말이까지 엄청 요리에 신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다는 걸 가식적으로 보여주려는 거죠.
그래야 더 후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제가 당번이어서 옆에서 식사를 돕고 있는데 보육사가 잘못해서 불 위에서 끓고 있던 냄비를 건드려서 제 발 위로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전 소리도 못 지르고 너무 아파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원장이 뛰어오더라고요. 아니 이걸 쏟으면 어떡해. 진짜 닭볶음탕 아까워 죽겠네. 민이 너 뭐해? 얼른 바닥에 떨어진 닭 주워서 씻어. 원장님, 지금 민이가 화상을 입어서요. 빨리 병원에 가봐야 돼요. 이러다 큰일 납니다. 아이 뭐 그 정도 가지고 호들갑이야. 지금 후원자들 식사 기다리는 거 안 보여? 빨리 식사 준비 안 할 거야? 원장님, 저 너무 아파요. 아유, 엄살은. 자, 이거 된장 발라. 우리 어릴 때 엄마들이 다 이거 발라주고 그랬어. 그러면서 제 다리에 된장을 덕지덕지 발라줬습니다. 전 타들어가는 아픔을 참으며 닭을 일일이 씻고 식사 준비를 마저 도왔습니다. 그렇게 후원자들이 다 가고 난 뒤 원장님, 저 병원에 보내주시면 안 돼요? 어머 얘 봐. 화상은 몇 주씩 입원해야 돼. 그럼 입원비가 어마어마할 텐데 너한테 쓸 돈 없어. 내 사무실에 피부 연고 있으니까 그거나 발라. 그러면서 일반 약국에서 파는 피부 연고를 주며 바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제 상처는 덧나서 발등에 심한 화상 흉터가 남았습니다. 원장의 횡포와 아이들의 괴롭힘에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하루는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일하고 있는 절 발로 차서 옆에 있는 흙탕물 도랑에 빠졌습니다. 아이들은 깔깔대며 웃었고 전 얼굴과 온몸에 진흙투성인 채로 울기만 했습니다. 이때 한 남자아이가 절 밀었던 그 아이를 같이 밀어서 그 아이도 도랑에 빠졌어요. 야, 니들 왜 민이 괴롭혀? 괴롭혔으면 니들도 당해야지. 나 몰라. 옷 다 버렸잖아. 니들 다시는 민이 괴롭히지 마. 내가 가만 안 둬. 야, 니가 뭔데? 제가 있는 쪽으로 오더니 민이야, 괜찮아? 안 다쳤어? 나 괜찮아. 그 남자인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고 항상 혼자서 책을 보거나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저도 이름만 아는 정도였지 말은 한 적이 없었는데 그 애가 갑자기 절 도와준 게 사실 당황스러웠습니다. 너 준호 맞지? 내 이름 알고 있네. 애들이 너 부르는 소리 들었어. 저기 몇 학년이야? 나 3학년이야. 너랑 나이 똑같아. 그래? 너 나랑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데 나에 대해서 잘 안 해. 너도 나처럼 항상 혼자 조용히 있길래 내가 좀 지켜봤어. 너 그 애들 괴롭히면 오빠들 시켜서 너 혼내줄 수도 있는데 아까 왜 나 도와줬어? 가만히 참을 수가 없었어. 너 몇 번 그 애들한테 괴롭힘 당하는 거 봤는데 내가 원장님한테도 말했지만 못 본 척하라고만 하더라고. 우리가 아무리 고하지만 이렇게 무시하는 게 기분이 안 좋았어.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다고. 그랬구나. 고마워. 그날 이후로 전 준호와 단짝이 되어서 하루 종일 거의 같이 있었어요. 준호는 6살의 부모님과 놀이공원에 놀러 왔다가 길을 잃어 어떤 아주머님이 이 보육원으로 데려다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에는 부모님과 같이 찍은 사진이 들어있는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지금도 분신처럼 매일 차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왜 항상 이 목걸이 차고 다녀? 이 목걸이 하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항상 나와 같이 있는 것 같아서. 나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두 분 다 너무 자상하고 좋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힘들 때마다 꺼내서 보면 힘이 나. 나 그리고 꼭 어른 되면 우리 부모님 찾을 거야. 그렇구나. 그래, 너 부모님 찾는데 나도 도울게. 요즘은 그 유전자 검사인가 그걸로 헤어졌던 가족들 많이 찾는데 그러니까 너도 희망을 잃지 마. 준호는 부모님과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도 그 애들의 괴롭힘은 더 심해져서 오빠들을 시켜서 저 혼자 있을 때 돈을 뺏었습니다. 전 중학교에 올라가서 식당에서 불판 닦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었거든요. 그날도 밤늦게 일을 끝내고 보육원에 들어서자 그 애들과 고등학생 남자애가 나무 몽둥이를 들고 돈을 달라고 하면서 절 가격하려던 순간 안 돼. 준호가 뛰어와 그 몽둥이를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몽둥이가 부러질 정도로 강도가 셌고 준호는 이마를 맞아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준호야, 피가. 뭐야, 얘 보디가드야? 아이씨, 야, 오늘은 그냥 가자. 괜히 원장 오면 문제 커지니까. 피를 흘리며 쓰러진 준호를 보며 겁이 났던지 애들은 도망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준호야. 내가 119 부를게. 아니야, 나 괜찮아. 원장 안 그래도 후원금에 민감한데 여기서 이런 사고 났다고 알려지면 이미지 손상된다고 난리 날 거야. 우리 엄청 괴롭힐 거라고. 나 그냥 방까지만 좀 데려가줘. 쉬면 괜찮아질 거야. 실제로 예전에 원장이 화가 나서 아이를 때려 다쳤는데 그 애가 119에 신고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경찰에서 내부적으로 폭력이 있었냐고 조사했고 원장은 그 아이에게 맞은 적 없다고 말하라고 협박한 일이 있었죠. 그 이후로 우리는 철저히 외부와 단절한 채 휴대폰도 없이 귀가 시간은 6시로 엄격히 지켜야 했습니다. 원장이 정해놓은 규칙을 어길 시엔 지하에 있는 1평짜리 좁은 창고에서 하루 이틀 정도 반성문을 쓰며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빵 한 개와 생수 한 병으로 줄임배를 채우며 그 깜깜한 곳에 있는 게 정말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갇혔던 기억으로 그곳만 보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숨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준호는 소독약과 연고로 혼자 치료를 하고 그 아픈 걸 잘 견디고 있었습니다. 괜히 문제 커지면 저까지 그 독방에 갇힐 거라고 혼자 감수를 했던 거죠. 저희가 자랄수록 원장의 횡포는 더 심해졌습니다.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은 공사장이나 신문 배달 일을 하게 해서 돈을 벌게 했고 그 돈을 모두 다 빼앗았습니다.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은 껌팔이나 전철에서 국어를 시켰습니다. 일부러 다리를 절개하고 서너 살 되는 동생들을 옆에 데리고 다니며 고하니깐 도와달라 하라면서 앵벌이를 시켰던 거죠. 전 다행히 고깃집 알바를 구해서 월급 타면 원장한테 다 주고 한 달에 2만 원씩 용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받는 게 정말 다행이었으니까요. 저만 식당이 밤늦게 마치니 귀가 시간이 밤 12시였던 거죠. 원장은 더 악랄하게 우리를 괴롭히며 밥 대신 유통기한 지난 빵을 아는 제과점에서 공짜로 얻어 그걸로 식사를 해결하게 했습니다.
요즘 니들 돈 버는 게 영 시원찮아. 그게 다 배부르니까 나태해진 거 아냐? 니들이 돈을 못 버니까 내가 그만한 보상을 받아야지. 비싼 쌀 먹는 거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오늘부터 식사는 1인당 하루에 빵 1개야. 아무도 원장한테 대들지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원장 눈에 찍히면 그 독방에 갇힐 게 뻔하니까요. 고등학생이 된 전 새벽에 일어나 빨래와 청소를 하고 등교를 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점심시간은 운동장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녀공학이라 준호도 같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준호는 공부를 잘해서 반장이라 학교 급식으로 나온 우유 남은 걸 챙겨놨다가 점심시간에 와서 저한테 줬습니다. 미니야, 배고프지? 이거 우유 먹어. 너도 배고프잖아. 너 먹어. 난 남자잖아.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양보해야 되는 거야. 나 너한테 흑기사잖아. 준호가 옆에 있어서 그 힘든 날들을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제가 식당에서 힘들게 일한 돈을 원장한테 다 뺏기는 게 늘 불만이었습니다. 미니야,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잖아. 너가 번 돈을 왜 원장한테 줘야 돼? 그 돈 다 갖고 오자. 그걸 어떻게 가져와? 원장 사무실 서랍은 항상 잠겨 있고 그 방에 CCTV도 있어서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 나한테 다 방법이 있어. 며칠 후 식사 담당이었던 준호는 원장이 먹을 찌개에 관장약을 몰래 타서 식판을 들고 원장 방으로 들어갑니다. 원장은 사무실에 식사를 갖다 주면 항상 혼자 먹거든요. 식사를 마친 원장은 복통이 나서 바로 화장실로 뛰어갔고 준호는 원장 방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돈을 찾아주겠다며 여기저기 서랍이며 책상을 뒤졌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고 그때 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차준호, 너 일부러 나 약 먹여서 화장실 들락날락하게 해서 돈 훔치려고 그랬니? 와, 내가 완전 도둑 자식을 키웠네. 화가 잔뜩 난 원장은 준호 뺨을 때렸고 준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경찰에 신고 안 한 걸 다행으로 생각하라면서 밥도 굶기고 독방에 가뒀습니다. 그렇게 한 달간 독방에 갇혔다가 나온 준호는 겁에 잔뜩 질려서 말도 잘 못하고 눈빛이 불안에 떨며 말도 횡설수설하며 이상해졌습니다. 준호야, 너 왜 이래? 나 미니야. 알아보겠어? 왜 나 때문에 너가 이렇게 고통받는 거야? 전 정신이 이상해진 준호를 끌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빨리 준호 병원 치료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 지옥에서 탈출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전 옷만 몇 개 챙겨서 준호를 데리고 보육원 담벼락을 넘어 탈출했습니다. 그때 나이 17살. 우린 너무 어렸고 막상 보육원은 나왔지만 잘 곳도 없어 거리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준호는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저도 잘 못 알아보고 지나가는 사람들만 보면 제 뒤에 숨어서 덜덜 떨었습니다. 이대론 굶어 죽겠다 싶어서 전 일요일 날 큰 교회로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다들 예배를 보고 있었고 저희한텐 관심이 없더라고요. 예배가 끝나자 사람들이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가길래 전 준호를 데리고 따라갔습니다. 보니까 돈을 안 내고 사람들이 그냥 먹더라고요. 와, 횡재했다. 돈 안 내고 밥 먹는 곳이 있구나. 저도 자연스럽게 줄을 서서 배식받아 준호와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터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개걸스럽게 먹으니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때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와서 얘들아, 나 이 교회 목사인데 오늘 처음 보는 학생들이네. 혹시 부모님과 같이 왔어? 아니요, 저희 고아예요. 집도 없고 밥도 못 먹고 거리에서 지내고 있어요. 아유, 저런. 근데 이 남자애는 어디 아픈 것 같은데? 네, 충격을 받아서 지금 말도 잘 못하고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있어요. 우선 병원부터 가자. 눈이 풀린 게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차에 저희를 태워서 인근에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선 일시적인 충격으로 뇌에 이상 반응을 보인 거고 영양실조가 겹쳐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으면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입원할 형편이 안 된다고 의사한테 말하고 나오려는데 선생님, 이 아이 입원시켜주세요. 입원 수속은 지금 밟으면 되죠? 전 울면서 감사하다며 은혜는 꼭 갚겠다고 목사님께 절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절 일으켜 세우며 준호가 병원에 있는 동안 전 교회에 있는 사택에서 지내게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 빨리 돈 벌어서 목사님께 다 갚을게요. 계속 신세 질 수 없으니까 저 일 구하는 동안만 여기 있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우선은 친구 빨리 건강 찾길 기도하자고. 전 교회에서 식사며 잠자리를 해결할 수 있었고 미안해서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는 것도 돕고 청소도 자진해서 했습니다. 목사님과 선생님들은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그 고마움을 뭐라도 해서 갚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서 준호는 다시 예전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고 저도 식당 아르바이트 일을 구해서 이제 교회를 나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준호도 건강해졌고 저도 일 구했으니까 방 구해서 열심히 돈 벌려고요.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정들었는데 막상 나간다니까 섭섭하네. 민이야, 준호야, 살면서 힘들 때 언제든지 나 찾아와, 응? 그리고 정말 잘 살아야 된다. 목사님이 저 살려주신 거예요. 다시 제 새 인생 선물 받았다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꼭 성공해서 목사님 다시 찾아올게요. 그동안 목사님도 부디 건강하세요. 그러고 목사님은 방구하는 데 보태라며 봉투를 주셨어요. 봉투엔 현금 500만 원이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에겐 너무 필요한 돈이라 전 염치 없게 그 돈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대신 나중에 꼭 성공해서 그 돈을 몇 배로 갚겠노라고 약속했어요. 목사님이 주신 돈으로 보증금 있는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저희는 20살이 되자 혼인신고를 했고 사진관에서 결혼사진을 찍었습니다. 전 흰 원피스를 입고 남편은 시장에서 싼 양복을 입고 찍었지만 고가의 웨딩드레스 입은 신랑 신부가 부럽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절 지켜주던 든든한 흑기사가 제 남편이 되어서 앞으로도 절 평생 지켜줄 거니까요. 이렇게 행복한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전 고깃집에서 일을 했고 남편은 치킨집에서 배달 일을 했습니다. 돈은 없지만 이렇게 저희만의 보금자리에서 일한 돈을 누구한테 뺏기지 않고 차곡차곡 모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했습니다. 미니야, 치킨집 사장이 나보고 장사에 소질이 있대. 그래서 몇 년간 자기 밑에서 일 배우면 이 치킨집 운영해보는 거 어떠냐고 그러셔. 정말 그 치킨집
엄청 장사 잘 되잖아. 하루 매출만 100만 원이야. 사장님이 나 형편 어려운 거 알고 싸게 팔겠대. 나 얼른 돈 모아서 내 가게 하고 싶어. 거기 인수하면 우리 진짜 부자 될 거야. 그 무렵 저희에게 예쁜 아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임신 소식을 전하니 남편은 고맙다면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미니야, 우리 애는 우리 같은 고아 안 되게 정말 좋은 엄마 아빠 되자. 나 이렇게 가족이 생긴다는 게 너무 꿈만 같아. 정말 고마워. 나 아빠 됐으니까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 거야. 남편은 치킨 가게 인수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치킨집 배달을 하면서도 새벽엔 대리운전과 신문 배달까지 하며 하루에 2시간 정도만 자면서 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잠이 부족해서 일하다가 졸 때도 많았습니다. 전 그게 늘 걱정되었어요. 당신 오토바이 탈 때 정말 조심해. 일 너무 많이 하는데 저 하나만 줄이면 안 돼? 그러다 건강 해쳐. 아이, 나 이제 20살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 일하는 거 힘든 것도 아니야. 당신이랑 우리 아기 생각해서 늘 조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임신 6개월이 되어 배가 제법 불러왔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몸조리에 신경 쓰라며 식당 일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남편은 퇴근할 때면 치킨에 딸기, 붕어빵, 만두 같은 간식거리를 매일 빠지지 않고 사왔어요. 남편이 집안일도 돕고 빨리 아이가 세상에 나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매일 치킨집 일이 끝나는 밤 12시면 제게 지금 일 끝났다고 전화했고 먼저 자라고 하고 대리운전 일을 하러 나가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12시가 한참 지났는데도 전화가 없습니다. 일이 늦어지나 보다 생각하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새벽 2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저 당신이야? 오늘 좀 늦었네. 저 누구세요? 전화를 건 사람은 경찰이었고 남편에게 일이 생겼으니 경찰서로 오라고 했습니다. 전 정신없이 택시를 잡아 타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뭔가 불길한 생각에 경찰서 입구에서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준호 씨 아내분 되시죠? 네, 저희 남편 어딨나요? 그게 신호 위반으로 과속을 하던 차가 남편분이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서 남편분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남편이 어떻게 됐다고요? 너무 갑작스럽고 믿어지지 않아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남편분 유품입니다. 경찰이 건넨 상자엔 남편 휴대폰과 입었던 옷과 신발, 그리고 항상 목에 걸고 다니던 부모님과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주려고 오늘 샀는지 아기 신발도 같이 보였습니다. 그걸 본 순간 전 오열했습니다. 보육원에서부터 절 지켜주던 흑기사였던 남편이 평생 지켜주겠노라는 약속을 못 지키고 제 곁을 너무 일찍 떠났습니다. 흑기사가 없는 저의 삶엔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남편도 제 곁을 떠나 세상에 저 혼자란 생각에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일하게 저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챙겨주시던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힘들면 찾아오라는 목사님의 말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희망이 생겼습니다. 겨우 기운을 차려 목사님이 계신 교회를 찾았습니다. 마침 그때 절 챙겨주셨던 여자 전도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잘 계셨어요?
저 민이에요. 목사님도 건강하시죠? 민이야, 너도 잘 지냈지? 근데 좀 더 빨리 찾아오지 그랬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이 민이와 준호를 얼마나 걱정하고 보고 싶어 하셨는데, 근데 너희들 휴대폰 번호를 몰라서 연락할 방법도 없고, 목사님, 간암으로 지난달에 하늘나라로 떠나셨어. 전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풀썩 쓰러졌습니다. 저희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사는 게 바빠서 연락 한 번 못 드린 게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목사님은 저의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그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끼니 허망했습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 아이와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두려워졌고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전 그 길로 멍하니 걸어서 마포대교로 갔습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고 다리 중간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전 구두를 가지런히 벗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유품인 목걸이를 목에 걸고 배를 감쌌습니다. 아가, 엄마가 미안해. 우리 다른 세상에서 아빠랑 만나서 세 식구 같이 행복하게 살자. 엄마가 우리 아가 많이 사랑해. 난간에 올라서서 막 발을 때려던 순간 한 남자가 뛰어와 제 몸을 잡아 끌어내렸습니다. 돌아보니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이었습니다. 저자, 무슨 사정인진 모르겠지만 뱃속아이 생각해서라도 나쁜 생각하지 말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처자는 나보다 나을 거요. 나도 사실 오늘 생을 마감하려고 여기 왔소. 어르신이 들려주시는 사연은 가슴 아팠습니다. 어르신은 큰 기업을 운영하는 회장으로 재벌 총수들이 많이 사는 평창동 대저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슬하에 3남매를 두었고 인류대학교를 졸업하고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재원들로 각각 회사 계열사를 물려받아 경영승계를 훌륭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어도 그 욕심은 끝이 없듯 회장님이 3남매에게 재산 상속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형제들 우애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재산 분할을 더 받으려고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되었고 큰아들과 막내아들이 특히 사이가 안 좋아서 싸우고 분을 못 삭히고 집에 돌아가던 중에 막내아들이 뇌출혈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대 젊은 나이에 떠난 갑작스런 아들의 비보에 사모님 또한 충격으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아들과 아내를 잃은 회장님은 몇 날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점점 기력이 쇠해졌습니다. 혈색이 안 좋고 점점 살이 빠지는 게 이상해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길어야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둘을 잃고 내가 무슨 희망으로 살겠소. 그런데 오늘 내가 처자를 만난 건 어쩌면 하늘이 애기 엄마를 도와주라고 내게 마지막 소명을 준 것 같소. 나 다시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소. 보안이 갈 곳도 없는 것 같으니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며 내 간병인이 되어주세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지 회장님 얘기 들으니 오늘 제가 여기 온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회장님이 제 생명을 구해주셨으니까 저도 회장님 곁에서 건강 찾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간호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전 평창동 회장님 집으로 들어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회장님 집엔 집안 대소사를 관리하는 집사, 가정부, 운전기사와 경비원이 있었습니다. 안 집사, 앞으로 날 돌봐줄 간병인이야. 방도 안내해주고 임산부니까 각별히 신경 써서 잘 챙겨줘.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전 김민희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전 안집사라고 부르면 돼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요. 근데 출산 예정일은 언젠가요? 네, 석 달 후에요. 그럼 지금 한창 몸이 힘들 때네요. 부디 무리하지 마세요. 집사님과 가정부는 제가 임산부라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저는 바로 회장님 간병인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드셔도 괜찮은 음식으로 매일 식단을 짜고 생활 습관부터 개선했습니다. 기상 시간, 약 먹는 시간, 낮잠과 취침 시간까지 정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필요했죠. 그리고 매일 2시간씩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했어요. 미니야, 너가 옆에서 챙겨주니까 내 몸이 한결 좋아지는 것 같구나. 다행이에요. 제가 회장님께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니까 항상 좋은 생각만 하셔야 돼요. 그래. 미니 널 보니까 내가 늙음하게 딸 하나 생긴 것 같이 기분이 아주 좋아. 며칠 후 회장님의 큰아들과 둘째 딸이 찾아왔어요. 어머, 처음 보는 분이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간병인입니다. 갑자기 웬 간병인이지? 얼마 못 사신다고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 내렸는데 그냥 옆에서 적당히 말벗 대어드리고 식사나 챙겨드리고 하세요. 근데 우리 집에 오려면 자격 심사의 조건이 엄청 까다로운데 누구 소개로 들어오신 거죠? 네. 회장님을 우연히 만나서 직접 일을 주셨습니다. 직접? 아무튼 저희 집 잘 사는 거 보시고 다른 마음 갖지 마시고 일만 열심히 하세요. 두 사람은 냉정하고 차가웠습니다. 니들 오늘은 갑자기 왜 또 왔어? 아빠, 강남 서거리에 있는 건물 저 주세요. 제가 그렇게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너 거기다가 명품샵 차리려는 거잖아. 그렇게 명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데 뭘 믿고 그 건물을 주겠어? 맞아요, 아버지. 은선이 제 미국 유학 가서도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얼마나 아버지 속 썩였어요. 아니 오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놀러만 다녔어? 오빠가 봤어? 그러는 오빠 뭐가 잘났어? 장남인 주제에 오빠 힘으로 직접 한 게 뭐가 있어? 지금 백화점 물려받은 거 내가 양보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 양보 좋아하시네. 너가 백화점 운영할 깜냥이 안 되니까 그런 거지. 그만들 하지 못하겠나? 니들 때문에 막내와 엄마를 잃었어.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려? 나까지 없어져야 정신 차리겠니? 둘 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어서 사라져. 그 이후로 회장님 아들과 딸은 수시로 집을 찾았고 그때마다 회장님은 신경 써서 몸져 누웠습니다. 전 그 사이에 간병사 시험에 합격해 더 전문적으로 회장님을 간호했습니다. 임신한 채로 남편을 잃은 저를 간병인으로 받아준 평창동 회장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열심히 병간호해서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석 달 후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회장님과 집사님
가정부 아주머님, 운전기사, 정원사분들 다 아이를 너무 예뻐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별이 얼굴만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이 늙은 하래비가 그냥 힘이 절로 나는구나. 별이가 효자네요. 우리 별이 세상에 참 힘들게 낳았죠. 제가 더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정말 잘 키울 거예요. 그래, 이제 너도 엄마니까 아이만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고 살아. 회장님은 별이 기저귀도 직접 갈아주며 정말 자기 손주처럼 예뻐하셨어요. 매일 별이 보면서 웃고 놀아주고 산책하면서 회장님의 몸도 더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정기검진을 갔더니 아니 회장님, 그동안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예요? 검사 결과 몸이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요? 마음이 즐거우니까 그런가 봅니다. 요즘 아이 재롱에 매일 웃고 살거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6개월이 훨씬 지난 거잖아요. 이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들도 회장님을 어찌나 따르는지 할아버지 옆에만 있으면 울다가도 뚝 그치고 피곤하면 회장님 품에서 잠도 편안하게 잘 잡니다. 그렇게 아들은 100일 돌이 지나 어느새 3살이 됐어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크자 회장님이 별이 얼굴만 보면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회장님, 요즘 별이 얼굴 뚫어지게 보시던데 그러다가 애 얼굴 닳겠어요. 별이가 내 친구 아들과 많이 닮아서 매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 근데 제일 이상한 건 별이가 지금 육손이잖아. 그 친구 아들도 육손이었거든. 육손이 그렇게 흔한 게 아닌데. 그러게요. 처음에 별이 태어났을 때 육손인 거 보자마자 저도 별이 아빠가 생각났었어요. 저희 별이 아빠가 육손이었거든요. 뭐? 별이 아빠가 육손이었다고? 미니야, 그동안 너 마음 아플까봐 남편 얘긴 안 물어봤는데 남편 어떻게 만났니? 저희 남편은 보육원에서 만났어요. 전 갓난아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고 남편은 6살쯤에 놀이공원 갔다가 부모님을 잃어버려서 그때 보육원에 왔다고 했었어요. 손이 육손이라 아이들이 놀려가지고 항상 조용히 혼자 지냈죠. 6살의 놀이공원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렸다고? 다시 유심히 아들을 본 회장님이 미니야, 죽은 너 남편 이름이 뭐니? 차준호예요. 회장님은 깜짝 놀라면서 혹시 남편 어릴 때 사진이나 가족 사진 있니? 네. 남편이 항상 목에 걸고 다녔던 목걸이에 가족 사진이 있어요. 이거예요. 놀란 제가 남편 사진을 건네자 회장님이 갑자기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들려주신 얘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장님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껌파리를 하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다닐 정도로 가난해서 회장님은 학교 가는 친구들이 부러워 몰래 학교 담장을 넘고 들어가 수업하는 교실 옆에서 귀동냥으로 수업을 듣곤 했습니다.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1층 교실 옆 화단에서 몰래 수업을 듣는데 한 남학생이 이쪽으로 다가와서 너 누구야? 왜 여기서 공부해? 교실에 들어와서 같이 공부하자. 아니야. 나는 학교 안 다녀. 왜? 공부하는 게 싫어? 아니, 공부 너무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나 학교 못 보낸다고 하셨어. 어, 그럼 내가 너 공부 가르쳐 줄게. 그렇게 친구는 하교 후 회장님께 한글이며 수업 내용을 그대로 가르쳐 줬습니다. 그뿐 아니라 초콜릿이며 비싼 외국 과자들을 가져와 회장님에게 줬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미국을 다니며 무역 일을 해서 외국 과자가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매일 만나서 공부하고 시골이라 산으로 놀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둑어둑한 저녁에 산으로 놀러 갔는데 이날은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서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우리 그냥 돌아갈까? 안 돼. 벌집 따서 갖다 팔아야지. 그래야 우리 식구 밥 안 굶는다고. 그렇게 회장님이 앞서서 막무가내로 산 위로 올라갔고 그때 절벽인지 모르고 걷다가 그만 발이 미끄러져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친구는 당황하며 조금만 기다려. 내가 어떻게든 너 올릴 테니까 절대 손 놓으면 안 돼. 친구는 회장님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체구에 엄청 힘들었을 텐데도 무사히 끌어올렸습니다. 친구와 회장님은 기진맥진해서 쓰러졌습니다. 너가 날 살렸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정말 고마워. 나 평생 안 잊을게. 나 너 죽는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웠는 줄 알아? 다시는 그런 무모한 짓 하지 마. 친구와 회장님은 끌어안고 서로 울었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회장님은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시험을 거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은 장학금을 받아 학비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집이 가난해서 등록금 줄 여력이 안 되었던 부모님께는 손 안 벌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 회장님은 무역회사에 취직했고 친구는 늘 사업을 꿈꾸었고 그렇게 서로 같이 사업을 하자며 회장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회장님은 가장 절친인 친구의 부탁에 회사를 그만두고 대출을 받아 같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친구와 같이 시작했던 사업이 이렇게 커진 겁니다. 사업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두 사람은 각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두 가족은 인근에 살면서 거의 매일같이 식사하고 놀러도 같이 가면서 친하게 지냈어요. 친구는 외동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워낙 싹싹하고 밝아서 회장님이 가면 아빠처럼 잘 따랐다고 합니다. 아저씨, 나랑 딱지치기예요. 아빠가 안 놀아줘? 아빤 바빠서 집에 잘 없어요. 근데 아저씨는 잘 놀아줘서 저 정말 좋아요. 회장님을 잘 따르는 친구 아들은 친아들과 다름없이 각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이날을 맞아 회장님 가족과 친구 가족은 같이 놀이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걷기조차 힘들 정도였죠. 다들 손 꼭 붙잡고 절대로 놓치면 안 돼. 회장님은 아내와 같이 삼남매 케어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친구 부부도 행여 아이 손을 놓칠까봐 손수건으로 손목을 감쌌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집에 가면 안 될까요? 싫어. 나 놀이기구 탈 거야. 울지 마. 우리 집에 안 갈 거니까. 자, 놀이기구 타러 가볼까? 그렇게 인파에 밀려서 걷는 중 아들 손에 묶은 손수건이 풀려서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보, 우리 준호가 안 보여. 순식간에 친구 아들은 사라졌고 회장님 부부도 같이 밤늦게까지 아이를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친구는 전단지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몇 년을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매일 그 놀이공원을 찾아가 지나가는 애들 얼굴을 하나하나 다 확인하면서 혹시 아들이 다시 오지 않았나 하며 그렇게 목매어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와 차를 타고 지방으로 아들을 찾아 나섰는데요. 도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횡단보도에 서 있는 아들과 닮은 아이를 아들로 착각하고 마음이 급해져 신호가 바뀌기 전에 질주했고, 그렇게 다른 차와 부딪혀 친구 부부는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남편은 바로 회장님 친구가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제가 건네준 사진을 보며 오열을 했습니다. 우리 준호 맞아. 친구와 와이프도 맞고. 아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꾸박 같구나. 너가 그렇게 찾던 아들을 드디어 내가 찾았다. 저희 남편은 어릴 때부터 가족 사진이 있는 목걸이를 항상 목에 걸고 다니면서 어른이 되면 꼭 부모님을 찾겠다고 했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아들이 일부러 저 회장님을 연결시켜 준 건 아닐까요? 아무래도 그런가 보다. 준호는 어떤 아이였니? 굉장히 의리가 있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어요. 제가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하면 몽둥이도 대신 맞아가면서 절 지켜줬죠. 제 흑기사였어요. 회장님은 남편이 보고 싶다며 저와 아들과 같이 남편이 있는 납골당에 같이 찾아갔습니다. 여보,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셔왔어. 당신과 어릴 때 친하게 지냈던 당신 아버님 친구분이셔. 회장님은 유골함과 남편 사진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준호야, 아저씨야. 맨날 놀아줬던 아저씨 기억나지? 아이고, 이게 우리 준호가 어른이 된 모습이구나. 어릴 때 얼굴이 그냥 그대로네. 이렇게 늠름하고 반듯하게 잘 큰 모습을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그동안 보육원에서 얼마나 힘들었니? 그것만은 꼭 알아주렴. 너희 부모님은 널 잃어버리고 생업을 접고 매일 널 찾아다녔어. 널 끔찍이 사랑하셨었단다. 준호야, 네 아들과 민이는 내가 평생 책임질 테니까 이제 아무런 걱정 말고 부디 편히 쉬거라. 그 후 회장님은 운동과 산책도 더 열심히 하시며 몸 관리를 하셨습니다. 오래 건강하게 살아서 저와 아들을 책임진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면서요. 저 또한 요리학원에서 건강식 요리도 배우고 회장님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그 사이 아들은 어린이집에 들어갔고 회장님이 매일 별이를 등하원 시켰습니다. 아이고, 우리 별이. 할아버지. 아이고, 그래, 우리 별이. 오늘 유치원에서 잘 놀았어? 네, 할아버지. 근데 나 배고파요. 아유, 그래, 배고파? 그럼 우리 햄버거 먹을까? 햄버거, 와, 좋아요. 70대 회장님은 제 아들 별이를 손주처럼 끔찍이 아끼며 같이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며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암투병으로 몸이 힘든데도 저렇게 저와 아들에게 잘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행복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미니야, 나 별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볼 수 있을까? 그럼요. 회장님은 강하시니까 꼭 볼 수 있을 거예요.
회장님은 제 아들 초등학교 입학식도 참석했어요. 세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을 회장님은 늘 품에 품고 다니며 꺼내보면서 웃으셨죠. 유독 저와 제 아들에게 회장님이 잘하는 걸 보고 회장님 아들과 딸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왜 저 간병인과 간병인 아이한테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아이, 설마 아니겠지만 저 꼬마 혹시 숨겨둔 아들이라도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아빠, 그러다가 덜컥 저 간병인한테 재산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건 안 돼요. 아빠 정신 차리세요. 아빠 돈 누리는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데 저 여자도 일부러 아빠한테 접근했을 거라고요. 에휴, 이 못난 것들. 지 애비가 암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이 배응망덕한 것 같으니라고. 전 더 회장님을 지극정성 보살펴서 시한부 선고를 받으시고도 10년을 더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민이야, 우리 준호 찾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준호가 참 반듯하게 잘 자란 거 보니 내가 정말 기뻤단다. 별이와 고생 안 하고 평생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회장님은 저한테 주기만 하시고 제가 회장님께 해드린 게 없어서 제가 더 죄송해요. 저와 우리 별이에게 새 삶을 선물해 주셨어요. 저 그 은혜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회장님 장례를 치르고 변호사가 식구들을 다 불렀습니다. 회장님이 사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셔서 가족들에게 재산 상속에 대한 얘기도 남기셨습니다. 큰 아드님과 큰 따님은 건물 한 채씩 증여하셨습니다. 뭐 건물 하나요? 저기 뭐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아니, 장남한테 겨우 건물 하나만 준다고? 아니, 말이 안 되잖아. 변호사님, 이거 조작된 거 아니에요? 고작 건물 한 채가 뭐예요? 아버지 재산이 얼만데. 아버지 재산이 수천억인데 겨우 건물 하나라고요? 그리고 한 분 더 남았습니다. 김민희 씨에겐 평창동 집과 강남 사거리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아이, 내가 아빠한테 그렇게 달라고 졸랐던 강남 사거리 건물을 저 여자한테 준다고? 이거 사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어. 회장님 유언은 법적 효력이 있으니까 다들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야, 너가 뭔데? 너가 뭔데 우리 아버지 재산을 꿀꺽해? 너 혹시 꽃뱀이야? 말씀 삼가세요. 두 분 한 번도 회장님 마음 헤아려 본 적 없으시죠? 아버지신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회장님, 정말 외로우셨던 분이에요. 오죽하면 친구 아들과 생판 모르는 절 딸처럼 아껴주셨겠어요. 전 태어나자마자 부모한테 버림받은 고아입니다. 부모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생을 끝내려고 했을 때 회장님은 절 다시 살게 해주셨어요. 회장님을 보고 저런 게 아버지의 사랑이구나를 처음 알았죠. 그러니까 두 분도 회장님의 사랑을 깨달으셨으면 좋겠네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입니다. 전 회장님이 주신 평창동 집에서 별이와 계속 살았습니다. 회장님이 별이와 놀아주던 추억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와 남편이 지냈던 보육원 원장이 후원금 횡령죄로 구속됐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보고 그 보육원을 인수해 저는 원장이 되었습니다. 확장 공사를 하고 내부 시설도 리모델링해서 예전에 그 끔찍하고 암울했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과 남편이 하늘에서 절 흑기사처럼 지켜주고 있어서 전 언제나 늘 든든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